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수부 4부 시작합니다. 아유, 음악은 신이 나는데 저희가 얘기할 건 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스티스 리그. 하지만 중요한 얘기죠. 이 사회의 정의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우리가 정치 얘기하다가 이 정의라는 단어를 자꾸 이게 빼먹는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법적 정의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시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주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전상범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아까 우리 설주한 변호사님이 우리 전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판사분들 또 뭐 본인도 판사시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약간 좀 야 이거 이 판결 내리기 전에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정치적으로 내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골치 아플 거라기보다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있을까 이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사가 바뀔 거다라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중압감은 느끼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고민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최고거든요. 네. 단순하게. 그냥 법리대로 그냥 하면은 사실은 되는 건데 사람이니까 그게 좀 힘들긴 힘들겠지만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게 뭐냐면 지금 11월 15일, 2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이게 이 뭐죠? 판결이 내려지는데 오늘 그 방통위 아니 저 방심위 네. 저 국회 네. 방송통신위원회 거기 보니까 야 막 그 비속어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아유 근데 이게 이 법사위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가장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우리 설 핫하죠. 변호사님. 최근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핫한 데가 법사위와 가방인 것 같아요. 예. 그 또 정청래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이 가장 또 핫한 예. 또 위원장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한 어떤 그 내용들을 그 무슨 뭐 서울지방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한다든지 뭐 저는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왜 법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지 국회가 사법부도 아니고 재판정도 아닌데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이건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어.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갔어. 골프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거 가지고 당신 기억하잖아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골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같이 전 골프 차례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이제 골프를 한번 나가봤어요. 지금까지 딱 2번 필드를 나가봤는데 그러시네. 뭐 많이 나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적게 나가니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또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 당연히 반가운 답변이 옵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네. 뭐 차례도 잡아봤어야지 뭘 어떻게 얘기를 하죠. 차도 안 잡아봤으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민주당은 주관적 인식이라 선거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관적 인식이라는 건 맞기는 맞죠. 예? 네? 기억에 대한 문제니까. 기억에 대한 문제인데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어쨌든 판단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허위사실 공표 같은 선거법상 문제는 두 가지가 쟁점이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씨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잘 몰랐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본인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인정이 되려면 진실하지 않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표가 아니다. 그냥 어떤 인터뷰 내용 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공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주관적 인식이란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 내가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정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뭐 판단을 해본다면 김문기 씨 부분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설득력도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백현동 관련한 것들은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토부 어떤 국토교통부 당시 직원들의 내용이라든지 당시 이걸 처리했던 성남시 실무자들의 어떤 증언 등을 보면 협박이라고 느낄 만한 사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보도 재판으로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한 것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변호사님 판사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판사 출신이니까 판례를 먼저 좀 봤더니 일단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그게 들어가야 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우선 판례고요. 다만 단순한 가치 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한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누구를 안다 모른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는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한 이유는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나는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4단계나 상향된 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 국토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 단절돼 있다라는 걸 또 표현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누구를 안다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또는 모른다라는 거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판사들 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주관적인 부분을 사실로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을 했는데 뭐 일부 판사들은 고민을 통해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 법의 취지 그리고 판례의 취지상 유권자들의 판단이 그르쳐졌고 어느 정도의 사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유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그 OTT를 자주 봐요. 예? 네. OTT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단어인지 아세요?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OTT 안 써요. 넷플릭스라고 하나요?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네. OTT 우리나라는 다 이제 OTT는 굉장히 전문 용어거든요. 네. 근데 OTT를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재판 과정을 막 다큐멘터리를 보면 네. 재판 과정이 그걸 다 담아가지고 이 중계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네. 자, 지금 1심 재판 생중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재판정 법정에 대한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어떤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 뭐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도 뭐 4%에서 8% 정도의 생중계 시청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 그거밖에 안 나왔네. 생각보다 낫네. 그게 네? 요새 드라마를 보더라도 5% 넘으면 엄청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또 시청률 하면은 제가 그 예전에 YTN에서 신율의 시사탕탕 진행하고 TV조선에서 방송 진행할 때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그래도 그 세계의 재판이 되고 8%밖에 안 나온 거죠. 근데 아마 그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그 대법원장인가요? 그 말씀하셨는데 뭐 이 부분은 좀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라고는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될 거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1심인데. 예. 그리고 정 변호사님 그 요새
뭐 지상파에서 하는 지옥에서 온 그 무슨 땡땡이요. 아, 예. 그게 그거. 10%가 넘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아니 제가 안 보는데 그 10%가 넘어요. 글쎄. 안 보니까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또 농담입니다. 판사 출신이시라 그게 또 판사에 대한 맞아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더 좀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그거 어쨌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렇게 좀 경험해 보신 거나 있어요? 1심 재판 그 재판을 뭐 중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요? 이 중계를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중계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2013년도에 제가 저하고 좌우배석을 했던 형이 미국에선 재판 중계를 한다. 그리고 우리 법원도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넘어서 2017년인가 뭐 그쯤에서 이 규정이 생긴 겁니다. 아마 이제 법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특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송 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 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계 촬영을 명할 수 있다. 중계를 목적으로 촬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린다면 재판장으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주목이 되죠. 사실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 OTT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야 미국은 이렇게 다 생생히 중계해주고 별거를 다 진짜 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보면 아니 근데 저는 인권 의식 때문에 그런지 아니 그게 미국은 과정을 중계하는지 몰라도 우린 선고를 중계하는 거니까 미국은 과정도 중계하더라고요. 이게 과정이 안 나오니까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고를 중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대부분 법정에 들은 기록을 보고 이런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검찰, 피고인,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판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밖에서 지금 떠들거나 완전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면서 이거 유부녀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선고를 좀 통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건 유죄다, 무죄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죄가 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벌금형이 얼마인지 징역형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 등을 소상하게 듣는다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오히려 납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것이 너무나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정치의 하나의 소용돌이 치는 곳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저는 오히려 재판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많이 알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원래 그 선거법 재판은 633이죠. 그렇죠. 633인데 요새 그게 6이 아니라 막 6 이게 뭐 24, 뭐 24, 6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렸는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26만 돼도 괜찮은 성공적인 거죠.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뭐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게 좀 많이 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게 꼭 대법원장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 판사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적정 선고 건수가 어느 정도냐라는 결론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초임 때는 3건이든 일주일에 3건이든 4건이든 종결되는 대로 사건 처리를 했었는데 뭐 특정한 건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특히 민사 합의 사건에서 그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넘어가면 다음 주에 선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뒤, 2달 뒤로 선고가 밀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굳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연결을 굳이 지은다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그때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그때 뭐 이 상호 평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상호 평가는 아니고요. 아예 투표인가? 그건 법원장이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아니라 이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 어떤 인사의 승진 제도가 아닌 보임의 개념으로 이제 고등법원 판사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사라지다 보니 일선에 있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부장판사들이 이제는 마구 사건을 처리할 동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사건을 좀 적정하게 처리하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사건 처리 속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뭐 변호사시니까 이게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돼? 피고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 입장에서도 아니 빨리 좀 결론이 나야지 뭐 어떻게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정치인 재판 같은 경우 조금 심각할 정도로 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걸리잖아요. 임기 다 마쳐요. 네. 예? 임기 다 마치고 다시 출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예. 뭐 2심까지 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도 뭐 선출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원래 실제로 그 징역형이 떨어져서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선거에 출마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출마를 하지 못할 만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투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득표를 해서 지금 또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떤 표심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어떤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뭐 대부분 선출직을 통한 공무원들, 특히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의원들 걸리면 나는 내 임기까지는 어떻게든 끌 거야.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든 이것을 임기를 채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뭐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특히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가져가기 되게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불구속 상태다라고 하면 어떤 출석에 대해서도 조금 뭐 봐준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정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지나치게 좀 다른 재판에 비해서는 좀 빨리 진행되지 않는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새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대북 송금에 관련한 재판에 대한 재판부 이 재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맞죠? 재배당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안 왔죠. 네. 예. 뭐 공정한 재판과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모양이던데. 저는 그 말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재배당과 관련해서 또 이게 판사 출신이니까 예규를 봐야죠. 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사건 배당이 확정돼서 사건 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규정이 있냐면 형사소송법 11조의 규정에 해당돼서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를 요구한 때는 가치심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11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범의 재판은 원래 하고 있던 재판부에 보내도록 검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간에 기소가 됐다면 검사가 병합심리하자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예. 만약에 다른 재판부를 하더라도요. 예. 이렇게 규정이 같은 재판부에 재판을 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게 불공정하다고 자기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히 판사 입장에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결정을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렇군요. 참.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시죠? 김혜경 씨한테 300만 원 재구형을 했는데,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형이죠. 이건 뭔가 선고가 아니라. 뭐 공직선거법상 10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것은 한 7만 8천 원 정도의 식사비에 대해서 어떤 본인 외에 어떤 경기도 카드를 통해서 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남들하고 이렇게 경선 과정이었을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원래 다른 판례를 보더라도 10만 원이어도 이게 직을 상실당할 만한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혜경 씨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후보자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선거법에서 그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액수의 다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를 썼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규율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것을 어겼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썼다, 20,000원을 썼다 이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선거법은 그러한 부정부패의 어떤 틈새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다고 한다면 뭐 본인은 김영현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30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에서야 아마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뭐 법적으로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거 만약 부인이 만일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되면 그 어떻게 배우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영향이 없죠, 그거는. 영향은 없죠. 네. 예, 사무 예를 들면 뭐 선거 캠프의 사무국장이 뭘 했다 이거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인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배우자하고 회계 책임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있어지면 아마 그쵸. 본 후보도 100만 원이 아니에요. 뭐 300만 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본 후보에게 영향이 있는 일정한 조건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본인이 걸리면 100만 원이지만 그쵸. 선거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배우자는 3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저는 한번 확인해봐야 한번 되는데 찾아는 봐야 될 거예요. 예. 뭐 나중에 찾아보셔가지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회계 책임자는 300만 원이 정확합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되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어디 충북 쪽에 계신 후보였는데 회계 책임자가 이 선거 부정 사용한 걸 가지고 회계 장부를 가지고 검찰에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회계 책임자는 1심에서 1,000만 원 선고를 받았거든요. 벌금 1,000만 원. 근데 그분이 항소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확정되면서 그 같이 날아갔죠. 후보자가 직을 상실했어요. 자 이게 우리는 웃지만 본인들은 그 얼마나 참.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상범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